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장복동이라고 합니다. 노사 선생님의 학문적 삶과 학문의 정수가 살아있는 고산소음과 함께 혼합, 도학사상과 그 대체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선조 도학사상이 어떻게 정의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호남 유학사상에서 어떻게 다시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강의안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선도학사상과 헌업여하고 절의정신인데요.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유교 지식인들, 다시 말해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어떻게 시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시대의 아픔, 시대의 우환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의 실천 정신으로 극복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특히 호남의 이 도학사상, 실천 정신에 시조를 할 수 있는 눌제 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원 기대승, 기은 기의헌, 노사 기정진, 해봉 안규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조선 도학사상과 유교 지식인, 다시 말하면 조선 도학사상이 유교 지식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됐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스케치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신흥사대부, 즉 사림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분들이 도학사상의 전통에서 맥을 어떻게 이루어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장에서는 호남유학과 유교 지식인의 실천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성과 공공지식인데 아마도 이것은 조선조 유학사상, 도학사상, 그리고 호남의 유교 지식인들의 실천 정신을 과거의 유물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공공성, 공공지식인과 유교 지식인을 대비해 왔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눌제 박상의 의리 정신을 신비를 복원하자는 소를 올렸는데요. 김정과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박상이 어떤 절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소를 올렸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고봉 기대승의 삶을 간단하게 특히 학문 윤장 의리의 삼절이라고 정조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감안해서 사상보다는 고봉 기대승의 삶의 자취와 출처를 둘러싼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의헌의 은은적 삶과 절정신인데요. 아마 이것은 기의헌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도 많지 않고요. 그렇지만 올곧은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 유자로서의 절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노사 기정진의 민족 주체적 유교 지식인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특히 노사 선생님을 일반적으로는 성리학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정척사 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됐었고 또 그 당시 민족 주체성을 자각했었고 또 나름대로 이 공론 정치를 주장해서 왕도 정치를 어떻게 공론 정치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유와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었던 실천적인 지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해봉 안규용의 학문적 지향과 유교 지식인으로서 삶의 철학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병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어지는 이제 6.25까지 쭉 이어지는 그야말로 한국 역사에 있어서 조선과 한국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환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유교 지식인이 자기의 삶을 영위했는가 하는 것을 안규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조선도학사상과 유교 지식인 이란 제목으로 간단하게 조선 도학사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학은 뭐고 성리학은 무엇이고 실천 정신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파란 글씨로 써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교 그러면 수기치인지학 그러지 않습니까? 수기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자기 수양이고요. 치인은 그리고 내가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내적인 자기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타인과 더불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치인의 경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기치인은 유교의 대표적인 근본 명제인데 도덕적 자아실현과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을 통합한 유학 공통의 실천적 명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율곡은 이 유학의 본질을 경물치지와 성의 정신으로 말했는데요. 도학이란 경물치지를 통해서 선을 밝히고 학문적으로 밝히고 성의 정신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왕도 정치로 구현되는 것, 이게 도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곡말과 앞에 수기치인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학은 존재와 인식 그리고 실천의 문제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성리학이라 하고 자기 수양과 공동토론 실현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은 실천 철학을 의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학 속에는 근본적으로 도학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탐구하는 것은 성리학,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타인과 더불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의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리학과 도학이 같은 의미로 상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리학이 주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러면 도학은 그 원리의 실현에 주력하는 실천주의적 색깔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리학과 도학은 유학의 안과 박을 나타내는 양면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학에서는 특히 도학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출처의식인데요. 출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출처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이라는 것은 조정에 나가서 관료나 정치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치 신념과 이상을 실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라는 것은 간직에서 물러나서 학문에 정진하면서 일상 속에서 도의를 실현하고 제자를 기르는 것,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출과 처는 사대부 또 선비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측면이 선비의 올곧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내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가처는 시의에 따라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나아가서 벼슬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관직에서 물러나서 학문에 정진하기도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처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물러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주 결정에 따라서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죠. 군주가 어떤 선비를 사대부를 끊임없이 출사하도록 요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고요. 둘째는 군주 통치 철학이나 이념이 나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출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정치 참여와 학문 활동 균형을 잡기 위하여 스스로 출처를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조선조,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물러서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출처의식의 그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보면 사실은 공자의 사상에다가 이제 그 근원을 들 수 있는데요. 공자는 예로서 나가고 의로서 물러설 뿐 얻고 얻지 못하는 결과는 오직 천명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고요. 특히 공자 같은 경우는 거배곡을 출처 태도가 분명한 이상적 절의군자라 평가를 했는데요. 거배곡의 태도는 어땠냐 그러면 거배곡은 나라의 도가 행해지면 해설을 하고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능력을 더더욱 감추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를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벼슬에 나가기도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색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처의식은 은일의식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유가적 은일과 도가적 은일은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태계는 은자를 두 분류로 했는데요. 두 분류로 나눴는데요. 한 부류는 현어, 다시 말하면 도가적인 현학 사상을 사모해가지고 고상함을 일삼하고 즐거워하는 자고, 둘째는 도의를 좋아하고 심성을 기르면서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아마도 이 앞에 부분은 도가적 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도의를 좋아하여 심성을 기르면서 즐거워하는 자는 유가적 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가적 은일이 몸과 정신을 깨끗이 하고자 하여 세속의 현실 상으로 단절과 도피를 의미한다면 유가적 은일은 성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인륜론을 실현하는 실천적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가적 은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가 있으면 거배곡처럼 도가 행할 만하면 나아가서 벼슬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문색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진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도학사상, 특히 출처의식과 관련된 도학사상의 핵심은 행도수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를 행하고 가르침을 행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를 행한다는 뜻은 사회가 또 시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포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관계에 나가서 또 정치에 나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돌아와서 제자를 기르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림이란 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도학 사상을 쭉 이어받은 사람들이 조선조에서는 이 사림이 등장하면서부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림이는 뭐냐? 사림은 일반적으로 독서인칭 유자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림은 어떤 간직도 갖지 않는 처사로 오직 학문과 행실을 닦는 자로서 선비, 관직의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항상 학문의 세계와 재화를 배경으로 학문을 정진하고 덕성을 쌓고 지조와 질결을 지키면서 처사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림이라고 합니다. 특히 율곡은 이 사림을 국가를 존립시킨 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신흥사대부 성장과 도학사상의 전통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학사상들이 등장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조선의 공과정에 참여한 여만의 신흥사대부들은 두 갈래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역성혁명에 반대한 일부 세력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다시 말하면 조선의 창립에 관여하지 않고 여전히 고려의 어떤 왕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조선의 공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신흥사대부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 역성혁명에 반대한 일부 세력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 중소지주를 머물면서 향약이나 향살의 향운주례 등들을 구현했고 사창제를 실시하고 유황소 복립운동을 통해서 향촌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촌의 정치 경제적
자치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특히 이 살인파들은 주로 성리학과 주자 가래의 보복을 통해서 사상적인 사회적인 자치 기반을 잡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살인파는 향촌 교화의 주도 위치를 차지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하는 조선족 공공 과정에 참여했던 훈신들이나 척신들과 비판하고 대립 관점에 섰던 그런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영남살인을 정조를 할 수 있는 김종직 그리고 그 제자들인 김갱필, 정유창이 이어지고요. 또 그 뒤로 이제 조광조까지 쭉 이어지는 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 도학의 도통을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로 이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조선 도학의 도통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 학자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통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하나의 정설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몽주로부터 시작해서 조광조로 이어지는 조선 도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일반적인 설인 조선 도학의 도통설에 따라서 몇몇 인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김종직은 김숙자 아들이면서 길재를 사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학사상에 조선 도학사상의 첫머리를 이을 때가 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김종직이 27세에 있은 조의제문입니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단종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어떤 모함을 받아가지고 특히 그 모함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자광과 이국돈이었죠. 이 훈구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무오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오사 때 부관 참시의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들추어서 사초에 올린 김일선, 타경 김일선입니다. 청도 출신입니다. 김일선도 화를 입었지만 궁극적으로 김일선이 자기 스승의 그 어떤 충직한 삶을 기리기 위해서 올렸던 이 사초가 궁극적으로 스승의 절의를 입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적으로는 살인파와 화를 당한 단초를 제거하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김종죽의 제자인 김경필인데요. 김경필은 다 아다시피 우리가 소학동자라고 스스로를 자처했다고 그럴 정도로 소학이라는 책을 중시했고 소학 속에 유학의 모든 어떤 그 근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이 김경필은 정력현과 더불어 일두 정여창과 더불어서 김종직의 제자 가운데 쌍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는 대위였고 호는 한원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경필도 45세 때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가지고 무오사로 연루되어 평안도 희천에 입어되었고 그때 조광조가 이 김경필로부터 수학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전라도 순천으로 입어되었고 갑자사 때 사사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경필은 김종직에게 배울 때 소학 공부 필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소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매진했고 그 뒤에는 스스로 바로 소학이 가장 중요한 유교 학문의 본체다 이런 의미에서 소학 동자라고 스스로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경필의 책들은 이 사화의 서형들 속에서 상당수가 소실되었고 몇 편의 글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 반우영에게 준 한빙계입니다. 한빙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한빙이란 말은 추운 겨울에 얇은 얼음을 밟듯이 경계하라는 뜻이겠죠. 이건 아마도 노자의 책 속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한빙계의 18조목을 쭉 훑어보면 선비가 특히 도학을 실천하는 선비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하는 신법과 처세 요령을 18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글인데요. 첫 번째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 동정유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나 쉴 때나 항상 상도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본성을 따르라. 정심솔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마음 공부,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학문에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갓을 바로 쓰고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으라. 전관위좌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공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단정하고 근엄한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교와 불교를 깊이 외쳐가라. 심척선불.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를 이단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옛 버릇을 철저히 없애라. 통결구습.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분수를 지켜라. 안빈수분. 아홉 번째,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게 살라. 거사종검. 열 번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부를 하라. 일신공부. 11번째는 글을 읽어 이치를 공부하라. 독서국리. 12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불망은. 13번째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두 갈래로 흩어지게 하지 말라. 주일불이. 14번째, 잘 생각하고 부지런하라. 극념, 극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극은 능할 능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능히 잘 생각하고 능히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알라, 지연. 기미를 알라, 지기. 마지막을 처음처럼 신중히 하라, 신종여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번째, 공경을 지니고 성을 보존하라, 지경존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비가 사대부가 지켜야 할 자기 수신의 요점이 뭐냐? 그것은 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언행을 바르게 할 것, 언행을 성가할 것, 큰 언행이고요. 위의, 외적인 모습을 바르게 할 것, 정위의. 그 다음에 성의 정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인데 경외를 숭상하라. 숭경외고요. 둘째는 방이라고 욕망이 빠지는 태도를 경계할 것, 계일욕. 그리고 세 번째, 수신과 더불어서 두 날개를 이루는 치는 요점으로 도수를 밝힐 것, 인재를 가릴 것, 정치 대체를 파악할 것, 인정을 잡힐 것.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도수를 밝힐 것, 명도술. 인재를 가릴 것, 변인재. 세 번째, 정치의 대체를 파악할 것, 심치체. 인정을 잡힐 것, 찰인정 등등입니다. 이처럼 김경필은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과 더불어서 사림 오연을 한 사람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이어서 조광조인데요. 조광조는 다 아시다시피 중용연간의 화려한 정치가로서 자는 효직이고 호는 정함입니다. 특히 조광조와 연결된 것은 이제 김효사 아니겠습니까? 김효사입니다. 김효사를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조광조가 꿈꿨던 도학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학을 숭상하고 숭도학이죠. 인심을 바르게 하고 정인심, 성현을 본받고 법성현, 지치를 일으켜라, 흥지치.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율곡은 도봉송교에서 조광조의 학문적 연원과 후세에 끼친 영향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그 요점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치주의 요점, 지금간 정치 요점을 네 가지로 요약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도 타당한 것이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지금이야 물론 이제 대통령이나 또
의회 중심의 내각제가 이제 정치의 어떤 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선제와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정치가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 요점을 네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격군심,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도 정치를 베푸는 것, 진왕정. 세 번째는 의로운 길을 여는 것, 벽의로. 네 번째는 사사로운 이익의 온천을 막는 것, 생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금만을 바르게 하고 왕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항상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정치 요점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사적인 요소, 사사로운 요소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뭐 사적 채용이니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 대통령 중심으로 한 이 사사로운 어떤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선조에도 이런 부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치주의로 요약되는 조항조 도학사상은 실제로 이건 어떤 사변적인 논리나 이상적인 어떤 이념을 세계로 말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내성외양도 수기치인의 도를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지치주의적 왕도 정치의 시발점으로서 수기의 도덕적 원칙을 크게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법도, 법도를 지켜라. 정윤리, 윤리를 바르게 하라. 독사의, 생각하는 것들을 돈독히 하라. 원성색, 원성색 뭡니까? 음란한 노래와 여색을 멀리하라. 개구걸, 술 마시는 일을 경계하라. 출속론, 속된 가르침을 배척하라. 그다음에 배이단, 이단을 물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 방보의 요체로 제시한 것이 조광조가 경의와 극기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그다음에 극기, 자기 자신의 욕망의 세계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광조 사상을 쭉 지금 제가 다뤘는데요. 이것들을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유학과 유교 지식의 실천 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남유학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기호유학의 한 부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남유학, 기호유학 그러지만 실제로는 호남유학을 영남유학이나 기호유학과 더불어서 균형 잡힌 하나의 관점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호남유학은 기호유학의 한 부류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호남유학이 주체적 자생성과 지역성을 가진 고유한 개념이다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호남유학도 기호유학의 한 유파나 아류가 아니라 지역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세계로 정립을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유학의 특성을 절이, 의리정신과 실천정신, 그리고 호남의 현실 지반을 기반으로 한 실학적 기풍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학적 기풍, 그다음에 절이와 의리정신, 실천정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유학 자체가 절이와 의리정신, 실천정신하고 조선조 후기에 가면 실학적인 기풍이 전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호남유학의 특성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호남유학이 특히나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유학의 특성을 그런 부분에다가 연결지어서 논하는 것도 그다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공공성과 공공지식인, 유교지식인을 호남유학 이전에 조선 도학사상과 연결돼서 얘기해보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인데요. 유학에서는 천하위공 관점에서 천리와 공공성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천하이공. 천하는 공공성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리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데서 우리가 천인 합의를 관점에서 천리와 공공성이 하나로 그러면 인간 세계 하나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천리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그 안에 백성의 여론과 천심을 하나로 간주하는 그런 유교적 민본주의가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남유학의 첫 번째 절정신의 어떤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박상인데요. 박상은 아다시피 이 강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생물연대나 그 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쭉 훑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32세 때 전라 도사가 되었는데 우부리를 아주 금성관에서 때려 죽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우부리의 딸이 연산군의 후궁이었는데 우부리가 천안신문으로 굉장히 자기 딸의 연산군 후궁인 딸의 어떤 신문을 믿고 포악을 날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말리지 못했는데 바로 이제 이 박상이 그를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상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2세 되던 해에 순창 군수 김정과 함께 중정에 비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문제돼 가지고 아마도 관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걸 신비복위서라고 그러는데요. 신비복위서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질서는 근원이 되므로 이를 본받아야 한다. 이 질서 단서는 부부윤리를 으뜸 덕목으로 삼는다. 중종비 신씨는 폐출되어야 할 까닭이 없는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용사는 신하의 관계에 의하여 희생된 것이다. 이들을 훈신을 벌주고 신비를 복위시켜 조정 기틀을 바로잡는 데 주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무왕군수였던 김정과 함께 순창군수였던 김정과 함께 박상이 올린 신비복위서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우주 질서는 인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부부 윤리가 윽등두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중종비 신비는 실제로 표출되어야 할 까닭이 없는데 신하들의 관계에 의하여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위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장이 서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권민수나 대사관 이행, 지부 허지, 사관 김내문, 장영, 김영, 그 당시에 지평 채침 등은 바로 박상과 김정을 사사로운 의견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붙잡아다 하하고 추분해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어떤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헌납 유동 같은 경우는 홀로 박상과 김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신비 복위상소는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이게 조광조의 청파 양사계와 결정적인 어떤 계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이 청복 고비 신시소를 올린 지 229년 뒤에 즉 죽음을 당한 지 225년 뒤죠. 이재라는 학자가 역사적인 상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3인대를 세우고 3인대 비를 세웠습니다. 이 3인대 비문 속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3인대 비는 지금도 순창에 있는데요. 이 대는 바위와 시내의 좋은 경치가 있어 고금에 걸쳐 퍽 많은 고관대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모두 다 안개나 구름이 눈을 스쳐가듯 하여버리고 오직 새 선생의 풍무만이 늠름하게 죽지 않고 전해지는 것은 군신과 부자의 윤상이 하늘과 땅의 변함없음과 같이 만세토록 살아있는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가 마지막으로 우둔한 나는 이 일에서 더욱 윤상을 지키고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박상과 김정, 유옥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기본적인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덕을 좋아하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상은 그 뒤에 호남 지역의 학문적 특성을 드러내는 근거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제자 가운데는 이제 임억령이나 성순, 정만종 등이 있었고요. 간접적으로는 김효사님과 뜻을 같이 한 기준, 그리고 기준은 참으로 그 조카 기대승이 이제 광주와 인을 맺게 됐고, 또 김효명은 한 사람인 고은의 손자 고경명, 또 송수 문화에서 정체를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바로 호남 도학 사상의 맥이 쭉 이어져 내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고봉 기대승의 삶을 간단하게 이 3회, 이게 이제 그 조수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삶의 자치나 출처와 관련된 세 가지 해명을 얻었는데 그 3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봉 기대승에서는 수많은 강의가 있었고 또 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고봉 기대승이 을사사화 때 당시 19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참화를 목격하면서 느낀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살인의 화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종일토록 식음을 피하고 눈물을 흘리며 두문불출했다라고 표현했고요. 이어서 이제 고봉을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이제 물제 기진입니다. 물제 기진. 그리고 이제 복제 기준. 기준은 이제 김효사로 희생당했던 분이셨죠. 그리고 기진은 중종 14년 김효사가 일어나 기준이 참화를 당하자 셋째인 기원과 함께 강주의 고령왕 금정기로 낙남하게 됩니다. 그때 기원과 기진의 후손들은 양기로 나뉘어 가지고 기진의 후손은 강주에, 기원의 후손은 장성의 틀을 잡고 번성하였죠.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올봉소원하고 이제 지금 고산소원이 서로 같은 계시지만 갈라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고봉은 물제로부터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물제가 끊임없이 했던 말은 뭐냐 그러면 학문을 하는 데서 부지런함이 우뜸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 정리에 중요한 것은 독서와 사색과 창작인데 이 세 가지 뒷받침하는 것이 부지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써내는 것이 바로 이제 학자들의 임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바로 부지런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봉은 이제 늦은 나이인 32살에 문과에 1등을 합격해가지고 승무원 부정자로 관로에 들어서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봉은 위기지역에 힘썼다고 합니다. 특히 때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시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썼던 글이 3회입니다. 적회, 의회, 이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적회는 자신의 구체적인 삶, 환경과 관련해서 자신이 과거에 나가지 않은 것을 해명한 것입니다. 그 요점은 뭐냐 그러면 얻을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반드시 눈앞에 닥칠 걱정거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의회는 내면 의지와 밖의 평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다시 처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고봉을 평가하기를 고상한 척하기 위해서 응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응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은 여기 개의치 않고 선과 악은 자신에게서 드러나고 비관과 칭찬은 남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퇴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괜찮겠다. 나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지를 가지고 내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은 자신은 그 주변의 비방이나 칭찬에 개의치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는 세상 의치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데 대한 사람의 시비에 바로 대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연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과 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제랄까 자신의 행실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쓴 것이 바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고원 기대승은 그 정문으로부터 길재, 김정지, 김갱필, 조광조 등 학통을 동국 도통으로 확인하고 이 동국 도통의 학문적 전통 속에서 조광조 지치주의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것을 정치적인 책무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치주의의 핵심이 뭐냐? 바로 위민과 백성을 위한 위민과 민본주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를 경영하는 이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 태도는 이 주장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주장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의 비전을 세우는 것, 입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하는 것, 구현. 세 번째는 자율적 책임권을 부여하는 것, 책임감, 책임. 그러니까 입지, 구현, 책임이 바로 올바른 국가 경영의 실체다. 먼저 국가가 비전을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도 대통령 유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뜻을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재를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그리고 국가 경영의 모든 책임은 왕이 스스로 지는 것, 리더가 지는 것이겠죠.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외에 이제 사단 칠전 논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강의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구절절하게 고봉의 사단 칠전, 고봉과 태계의 사단 칠전 논쟁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인물로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기은의 은유적 삶과 절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은은 여기 나온 것처럼 1587년에 태어나서 165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송사 기음원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글이 전혀 없거나 조금 있다면 쓸데없는 말이 많다 할 수 없고 있어도 보탬이 되는 말이 적다면 더욱 보물처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기은 의원의 글이 아주 적습니다. 기은 요구가 지금 번역돼 나와 있는데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서문에서 송사 기음원이 글이 적지만 귀할 정도로 보물스러운 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은의 글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 안 되는 것이므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중하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은의 삶은 육아적 은자로서 삶을 지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은이라는 호를 붙이는 것도 사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마도 그런가 봅니다. 기은이라고 자기 호를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고 손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래 이 제호나 당호나 헌호나 별호는 누구나 쓸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망이 있고 학문적 업적이고 출중하여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을 때 후학들이 그 덕을 사모하고 학문을 우러러서 공경 의미로 부여하는 것인데 기은이 스스로 붙여놓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마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기은이 뭐라고 그러냐면
좌우호를 기은이라 붙인 이유가 현인들의 칭호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사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소통이 부재한 데 기인해서 내 스스로를 기은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기서 들고 있는 것이 언금평이라든지 또는 언금평이 세상을 보냈다는 말에서 기자를 따온 것이고요. 따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중년의 어떤 그 태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은이라는 호를 붙였다고 그럽니다. 특히 면함 최익현은 이 기은의 이 은일적 삶 그리고 굳은 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은 뜻을 세우는 일을 이루지 못하자 깊이 자취를 감추고 시중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정적을 숨기고 그림자를 감추고 장차 초목과 함께 썩어지리라 맘먹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면함 최익현이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기은의 삶을 정확하게 유추한 건 아닙니다. 사실 기은이 숨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은자로서만 삶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은이 쓴 유고당이라는 시가 있는데 유고당에서는 굉장히 주체적인 자기 삶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고당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나의 음식, 나의 물, 나의 옷, 나의 세계, 나의 운명, 나의 한평생으로 이어지는 나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이 말은 그 나라는 의미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존재다 하는 의미를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손 빌리지 않으면 죽으로 평생 만족하고 배부르고 따뜻한 외엔 바라지 않으며 오직 눈앞의 즐거움만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도는 원만하고 평등하며 현인과 어리석은 사람에게 똑같이 은택을 베풀기 때문에 나의 세계를 즐기겠다. 그 나의 삶,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천인합일의 유교의 본래적인 어떤 철학적인 태도를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의현이 끊임없이 강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안녕과 같은 사람이죠. 대바구니의 거친 밥과 한 사람의 마실 것으로 자족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그토록 바랬던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벽에 삼고 누워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러면서도 또 외적으로는 의롭지 못하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은 뜬구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공자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그토록 칭찬했던 안연의 삶, 한 그릇의 밥과 한 지박의 펼박의 물을 가지고 누추한 거리에 살면서도 세속의 근심을 초탈하여 즐거움을 변치 않는 안연의 안빈낙도의 삶, 이것들이 바로 기은이 지향하는 삶을 표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은의 삶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어서 노사 기정진의 민족 주체적 유교 지식인의 어떤 서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노사 지정진 그러면 이 유리론자, 뭐 한말 그 성리학의 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리학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천적인 지식이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중반 이후에 조선 사회는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이제 수많은 그 모순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의가 일어나고 민심의 위반이 극에 달합니다. 밖으로는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결합한 외세가 아주 밀물처럼 쓸려들기 시작하죠. 이때 바로 이제 노사 기정진이 제시했던 것은 삼정리정청을 설치하고 삼정계획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구한 데 대해서 임술 우책을 지어가지고 사회계획에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조정이 문란해지니까 조정에서 삼정리정청을 설치하고 어떻게 이 삼정 문란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의견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노사 기정진이 임술 우책을 지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세가 이제 제국주의로서 이제 제국주의적인 외세가 끊임없이 침탈하기 시작하니까
병인소를 지어가지고 내치를 다져서 제국주의를 물리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보통 일반적으로 성리학자들은 이 우암 송시열이 강조했던 이 화이론적 관점에서 중화주의적 관점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소중화주의 관점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노사 기정진도 그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인 그 화이론에 빠져가지고 민족 주체성을 망각하거나 또는 그 조선을 주체적인 민족으로서의 어떤 조선은 주체적인 태도를 버리려 했던 그런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병인양요를 일으킨 외세를 요기와 같은 존재를 파악하면서 배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세를 화이론에 대입하여 비판한 것인데요. 상업주의와 결합된 제국주의 본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바로 외세를 배척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아국가, 아의간, 우리의 문화 등등에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민족 주체성에 대한 자각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는 위정척사의 사상적 기반으로 중화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명유신을 자임하면서 효정의 국보를 대일동의 춘추우리로 구현했던 우암 송시열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 논리와는 달리 중화주의를 반드시 중국 정리심에서만 파악한 건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도 얼마든지 문명국가를 실현하면 중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고공식이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정진은 아까 말씀드린 외세를 오랑캐로 파악하면서 외세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냥 무조건 외세를 비판한 것이 아니고 외세를 배척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대하기를 번시 박하게 하지 않아 배고프다 하고 하면 먹을 주었고 병들었다고 하면 약을 주었고 선박이 부서지고 물이 샌다고 하면 고칠 제목을 주었고 만약 기아와 곤란이 유난히 심하다고 그러면 쇠고기나 술을 주어 불쌍히 이기고 구해서 살펴줬다. 그런 뜻이 어찌 온근의 차별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온근의 차별 없이 다시 말하면 서양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외세를 배제했느냐. 바로 조선의 도덕 질서와 체계를 어지럽히는 것은 바로 이 서양의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노사 기정진은 이 고차가 된 문치주의를 배척하면서 문치만 가지고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군사제도 문제점을 고쳐가지고 국방을 어떻게 잘 추스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노사는 천리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 이 중심의 세계관 인간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회구조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책은 뭐냐? 그건 바로 과거 제도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현실 삶의 집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론 정치를 주장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나치게 문치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조정의 선비나 백성들의 투서를 받게 하되 서면의 격식이나 법례에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는 한글로 쓴 글도 수용하여 제야의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글로 쓴 글도 수용하여서 제야의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이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바로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사에 따르면 조선이 국가 전망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것은 단순히 일본의 침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치 무능, 결함에 있다. 특히 인재 발굴의 한계가 근본적으로 국가를 조선이라는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는 안으로 닦음을 서둘고 밖을 물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절대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람 온기가 허하면 밖에 사특한 기운이 침략해가지고 몸이 상하듯이, 또 나무도 중심이 썩어야 존버가 생기듯이 마치 조선이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가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요점은 무엇보다 민심, 즉 백성의 공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론 정치를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황현은 노사 기정진을 평가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항로와 기정진을 평가했습니다. 이항로와 기정진은 둘 다 벼슬자리에 빨리 와라 아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학술과 문장이 많은 사람의 바람을 충족시켰으며 자기 몸가짐 또한 본만이 있었다. 전에 응거하는 것을 벼슬자리의 척경으로 삼아 권력자에게 머리를 숙이던 경우가 비교한다면 그 자체가 뚜렷이 달랐다. 그러니까 이전에 응거하는 사람들이 그 주로 했던 것이 권력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닌데 이항로와 더불어서 기정진은 그런 측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묘천황현은 노사 기정진을 공공지식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적인 지식인, 공의가에 충실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봉 안규영인데요. 이 해봉 안규영이 왜 내가 여기다가 지금 놨냐 그러면요. 해봉 안규영은 실제로 노사의 제자였던 또 정씨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학파의 계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규영은 뒤날 연재 송병선, 심석재 그 동생인 심석재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노사학파로 국한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젊은 시절에 강학당에서 강습제에서 정시림에 한테 공부를 수학했기 때문에 노사학파 계열을 이어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봉 안규영의 학문적 지향과 유교식의 삶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봉은 자기에게 만족한 뒤에 남에 미치고 자기 몸을 수양한 뒤에 남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원칙을 삶의 진척을 삼았습니다. 이 말은 가르침은 배움은 반이라는 유학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봉이 살았던 시기가 일제에서 조선이 침탈당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시기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 6.25 와가지고 6.25 전쟁으로 다시 한번 민족 분단의 어떤 아픔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 합니다. 금수와 같은 애놈들이 횡행하는 세상에는 함께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에서 은거자수의 삶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은거에서 스스로 삶을 지키는 것이죠. 자신의 학문 세계를 맹자에 나오는 관람부라는 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지침을 따오는데요. 관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 근데 이 관란이라는 글에서 따가지고 관람부라는 글을 짓습니다. 그 관람부의 마지막 절은 해봉 안규영이 학문 세계를 총체로 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무리로 한마디 하노라. 물의 여울을 보면 우리의 도의 근본이 있음을 알고 구덩이를 채운 뒤에 나아가면 학문의 단계가 있음을 알며 내 배를 띄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 장자 수수와 사수에 이르리라. 수수와 사수는 바로 이제 공자가 살았던 곡부에 있는 조그만 냇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수와 사수 그러면 공자의 사상을 말하겠죠. 궁극적으로 해봉 안규영은 자신의 학문의 근원은 바로 공작에 있다. 라고 말한 것이고, 학문의 단계는 근원을 잘 찾아내서 그 근원에 근거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힘없는 연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한 것입니다. 특히 22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정적사를 외쳤고 또 이치를 이라는 개념을
학문의 어떤 종지로 내세웠던 노사 기정전의 제자였던 정시림, 올파 정시림이 강행했던 강습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올파 정시림은 바로 보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세 때, 그러니까 20살 아주 젊은 나이에 올파 정시림 아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노사학의 정수를 일정 부분 공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살 때 1901년이죠. 송시열의 중화주의와 도화산을 개성한 송병선, 연재 송병선과 송병순, 심성재 송병순 형제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주문지결 근사 성능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핵심이 존양의와 출처의를 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화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외세를 배척하고 그다음에 출과 처의 의를 체득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이 회봉 안규영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제 선비로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아마도 우산 안방존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지는데요. 우산 안방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에 있어 저리는 사람에 있어 온기와 같다. 사람에게 온기가 있으면 비록 심한 병이 들었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듯이 나라에 저리가 있으면 비록 큰 변이 있더라도 망한 데까지 가진 않는다. 그러므로 나라의 전망은 오직 저리의 부식여자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이런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리 정신을 가그 줄기로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회봉 안규영은 안방준의 이런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봉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전환기적인 어떤 시기입니다. 회봉은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태양에 미친 물결이 밀려와 이미 산을 에워싸고 언덕 넘어 하늘에 닿으니 금수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짚받고 사특한 말이 넘쳐나 보는 것마다 마음이 상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깎아지는 청기의 암벽이 탕류 사이에 우뚝 서더니 짐승의 무리가 어찌 더럽히랴. 적어도 조선이 아무리 이렇게 금수의 발자국, 외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탄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세웠던 말이 인통하문 박부덕입니다. 인통하문 박부덕이는 주의가 남송이 금나라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인통하문 고통을 참으면서 원망을 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난다라고 했던 글자, 이 8글자 인통하문 박부덕이를 자기 삶의 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시대를 기획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봉은 나라는 망했지만 돈은 망했다는 신념으로 독소종달을 심고 진화를 기획합니다. 독소종달을 삼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세, 학문적인 후세를 이제 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회봉이 30세에서 40세 전까지 온복마을, 보성에 있는 온복마을 뒷산 비봉리 송리에서 학동들에게 경사와 시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47세 무렵에 온봉촌에다가 온봉소속을 짓고 또 온봉소속을 불리는 낙제에서 문화생들을 대상으로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7년에 이제 7월 이 신민학 교육이 나가지고 복내에 신학교가 등장합니다. 공립보통학교가 생겨났는데 회봉은 홀로 응가를 했는데요. 문생들이 간청으로 1927년 봄에 집을 수리해가지고 죽곡 정사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문인들과 강하고 독서하면서 향내 하편, 그다음에 주문지결, 동몽수지, 이자 학칙 등을 가능하게 보고합니다. 결과적으로 회봉 안규영을 삼은 뒷날 어떻게 하면 후세를 끊임없이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서
결과적으로 학문의 세계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자각의식, 시대적인 민족적인 자각의식을 갖게 해서 다시 이제 민족 자존의 길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고민했던 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조선도학이 호남 유학에서 어떻게 싹피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나온 박상이라든지 고봉기대승, 그다음에 이제 기의헌, 그다음에 이제 노사 기정진, 그리고 노사 기정진 학파에서 파생된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든 해봉 안규영,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어떤 역사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행도 수교의 삶을 살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걱정하는 의식, 우한의식이겠죠. 그리고 그 우한의식을 실천적인 의식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유학의 본질이고, 유학의 본질을 끊임없이 삶 속에 실현했던 것이 바로 호남 유학자들의 도학사상 정신, 실천 정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